노루가 된 동생. 어느 산골에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오누이는 마을에 가뭄이 들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어 힘들어하다가 하루는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나, 나 너무 힘들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동생이 털썩 주저앉아서는 더는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동생아, 기다려봐. 그럼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누나가 주변에 따먹을 과일 같은 게 있나 찾아보고 올게. 누나는 동생을 앉혀두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졸졸졸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물소리가 들린다. 물소리를 듣자 동생은 없던 힘이 생겨나서 일어나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망설임 없이 그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의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털이 자라고, 꼬리가. 동생의 몸이 점점 노루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검은 그림자가 지켜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편 누나는 산딸기 몇 개를 간신히 구해서 동생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웬 노루 한 마리가 동생 옷을 입고 처량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생이 어디 갔지? 동생아! 누나가 동생을 찾자 노루가 된 동생은 누나에게 머리를 부비며 자기가 동생이라고 알아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니, 이 노루가 왜 이래? 설마 내 동생이니? 누나가 혹시나 하여 묻자 노루가 된 동생이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누나는 노루가 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둘이서 해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속에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말을 타고 가는데 어디선가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다 늦은 저녁에 산에서 웬 울음소리가 나는 거지? 사냥꾼 총각은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처녀가 노루 목을 끌어안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왜 그리 슬피 울고 계세요? 그러자 누나는 사냥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딱하게 되었네요.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으로 가시죠. 집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냥꾼 총각은 누나와 노루가 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지내다 보니 사냥꾼과 누나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의 집 마당에는 따로 노루집을 만들어 동생도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누이와 사냥꾼은 별탈 없이 함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불쌍한 행색을 한 그 할머니는 누나에게
이 불쌍한 늙은이 밥 한 술만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착한 누나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할머니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잘 차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밥 한 그릇을 다 먹더니 말했습니다. 이보,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소중한 비녀를 잃어버렸다오. 나는 눈이 어두워 찾지를 못하니 색시가 좀 찾아주구려. 누나가 그 말을 듣고 은비녀를 찾으러 집 밖으로 할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여긴가? 저긴가? 하면서 누나를 데리고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가파른 절벽 근처에 서서 옳지, 내가 여기서 은비녀를 잃어버린 게 틀림없는데 여기를 좀 찾아봐 주시오, 색시.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 할머니. 착한 누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절벽 근처에서 허리를 굽히고 은비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누나 뒤로 가서는 절벽 밑으로 누나를 떠다 밀었습니다. 으악! 누나는 그만 깊고 깊은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호호호 웃고 나서는 갑자기 웬 여우로 변하였습니다. 그 여우는 제주를 세 바퀴 휙휙 돌더니 금세 누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누나의 모습으로 둔갑을 한 여우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누나인 척 사냥꾼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사냥꾼이 사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가짜 누나는 그런 사냥꾼을 반겨주며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사냥꾼이 가짜 누나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밖에서 자꾸만 노루가 울어댔습니다. 앞발로 마당의 문을 드륵드륵 긁으면서 구슬프게 우는 소리를 내자 사냥꾼이 가짜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뭔가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달래주시구려. 그러자 누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걸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있나?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그렇게나 애지중지하던 동생인데 정신이 나갔소? 그러자 가짜 누나는 아무 말 못하고 입만 삐죽댔습니다. 사냥꾼은 좀 이상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노루동생이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듣다 못한 사냥꾼이 나가서 노루동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처남, 아니 무슨 일이 있는가? 어찌 그리 슬피 우는가? 그러니까 노루는 한참 울다가 갑자기 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산 위 절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처남, 어디를 가는 건가? 사냥꾼은 열심히 노루동생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루동생이 절벽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아래를 한번 보고 사냥꾼을 한번 보고 구슬프게 울어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처남, 저 밑에 뭐라도 떨어졌는가? 그러자 노루동생이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아우, 그럼 이 매형이 뭔지 한번 찾아봐 주겠네. 걱정 말게. 사냥꾼은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절벽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 아까까지만 해도 방에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왜 갑자기 여기에 있어? 그러고는 혼절에 있는 부인을 깨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달려오면서 여보! 여보! 하고 불러댔습니다. 사냥꾼이 가만히 보니 오는 사람도 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똑같아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사냥꾼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 한번 바라보고 저쪽 한번 바라보면서 사냥꾼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노루가 사냥꾼을 따라 절벽 밑으로 내려와서는 자기 누나한테 달려가더니 볼을 비비면서 마구 울었습니다. 그러니 혼절에 있던 누나가 깨어났습니다. 동생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 노루가 너무 반가워서 울며 소리를 지르는데 누나! 하는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루 동생이 갑자기 다시 사람으로 변해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동생아, 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다니. 누나, 다행이야. 살아있었구나. 둘은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짜 누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거기 서라! 이 가짜야! 사냥꾼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얼른 활을 빼서 가짜 누나를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가짜 누나가 쓰러지더니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하였습니다. 그 여우가 죽자 그 근처 마을의 가뭄이 사라지고 다시 곡식과 과일들이 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꼬리 9 달린 여우의 도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변한 남동생과 누나 부부는 그 뒤로도 함께 살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입 큰 각시와 코 없는 신랑. 옛날에 한 마을에 특이하게도 코가 없는 신랑과 입이 무척 큰 각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친구가 생일잔치를 한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코 없는 신랑과 입 큰 각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잔치에 가면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쩌지? 이대로 간다면 분명 큰 놀림거리가 될 것이니 안 가는 게 낫겠소. 옳지 여보, 좋은 생각이 났어요. 입 큰 각시가 코 없는 신랑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그것이 무엇이오? 당신 코는 양초를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는 밀가루 반죽을 붙이고 그 위에 분을 바르면 잔치에 온 사람들이 우리가 코가 없고 입이 큰 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부부는 기뻐하며 얼굴에 치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코와 예쁜 입을 만들어서 무사히 친구의 생일잔치에 갈 수 있었습니다. 코 없는 신랑과 입 큰 각시는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본 부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따끈따끈한 음식 때문에 신랑 코에 붙어 있던 양초가 녹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야, 자네 왜 코가 사라지고 있는가? 어머 여보, 코가 히히히히. 그것을 본 각시는 너무 웃다가 그만 입가에 붙은 밀가루 반죽이 뚝뚝 떨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저 사람 입은 염을 먹는 소입이네요. 호호, 저 사람 코는 돼지 코네요. 결국 부부는 창피만 당하고 잔칫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낙심한 부인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에게는 당신의 모습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소. 우리 이제부터는 그냥 생긴 대로 삽시다. 저도예요. 저도 당신의 모습이 세상 누구보다 멋져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입 큰 각시와 코 없는 신랑은 못생긴 걸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부부의 외모를 놀리지 않고 오히려 부부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꽤 많은 토끼와 바보 호랑이. 옛날 깊은 산 속에 지혜로운 토끼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속에는 아주 무서운 호랑이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들이를 나온 토끼와 호랑이가 그만 산길 한가운데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흥, 배고픈데 잘 만났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토끼는 서둘러 꾀를 내어 호랑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호랑이님, 떡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떡을 좀 구워드릴까요? 호랑이는 떡이란 말에 군침을 삼키며 냉큼 좋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불을 피운 뒤 돌멩이 11개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는 떡과 함께 먹을 김칫국을 구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떠나기 전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지요. 호랑이님, 떡을 굽고 계세요. 김칫국을 구해오는 동안 떡이 익을 텐데 떡은 딱 10개니까 먼저 드시면 안 돼요. 그러고는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기다리다 지쳐 떡의 개수를 세어보았습니다. 10개인 줄 알았던 떡은 11개였습니다. 헤헤헤, 뭐야, 11개잖아. 멍청한 토끼 녀석. 1개 먼저 먹어봐도 모르겠군.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몰래 떡 하나를 먹기로 했습니다. 불에 구워지고 있는 떡 중 가장 큰 떡을 집어 하나 얼른 입에 집어넣었지요. 으악, 뜨거워! 불에 잘 익은 돌멩이는 호랑이의 뱃속을 뜨겁게 달구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호랑이는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며칠 뒤 대나무 숲에서 토끼와 호랑이가 또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이빨을 바득바득 깔면서 토끼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낸 것은 토끼였습니다. 호랑이님, 왜 그때 먼저 떡을 먹었나요? 왜 약속을 안 지키셨죠? 그렇게 호랑이를 다그치자 호랑이는 화를 내는 토끼 앞에서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자 토끼가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마침 참새를 잡으려던 참인데 드시겠어요? 아니, 정말이냐? 좋다, 좋아. 어리석은 호랑이는 냉큼 그러겠다고 했고
토끼는 호랑이에게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끼는 눈을 감고 있는 호랑이를 대나무 숲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어딜 가는 거냐? 어디야? 여긴 눈을 뜨면 안 되냐? 안 돼요. 제가 참새를 몰아올 동안 호랑이님은 눈을 꼭 감고 입을 크게 벌리고 계세요. 절대로 눈을 뜨면 안 돼요. 호랑이님의 눈빛을 보면 참새들이 모두 도망칠 거예요. 아, 그런가? 내 눈빛이 무섭긴 하지. 호랑이는 토끼가 시키는 대로 하며 참새가 날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호랑이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토끼는 대나무 숲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푸드득 푸드득. 대나무 숲이 불에 타는 소리가 마치 참새떼가 날아오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오, 참새들이 날아오는구나. 참새떼가 날아오는 줄 알고 기대에 차 있던 호랑이는 서서히 불 가운데에 엉덩이가 뜨거워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번쩍 뜨니 대나무 숲은 이미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아, 뜨거워!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며 도망쳤습니다. 엉덩이는 이미 불에 그을려 시커멓게 된 후였지요. 이 토끼 녀석,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고 추워진 겨울날, 토끼와 호랑이는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토끼를 꽉 누르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토끼야, 나를 대나무 숲에 두고 불을 지르다니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자 토끼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숲에 불을 지른 것은 사냥꾼입니다, 호랑이님. 마침 강가에 가면 사냥꾼이 낚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이냐? 호랑이는 또 토끼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호랑이가 강가에 가보자 정말로 사냥꾼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었지요. 제 말이 맞죠? 이번에는 제가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드릴게요. 호랑이는 다시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강가 한가운데로 데려가 얼음 구멍 속에 호랑이의 꼬리를 담그도록 말했습니다. 아우, 너무 차가운데 토끼야.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냐? 네, 이렇게 꼬리를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와서 주렁주렁 매달릴 거예요. 아주 쉽게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죠. 토끼의 말을 듣고 호랑이는 기대에 가득 차서 들떴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자꾸만 군침이 돌았지요. 시간이 지나자 몸에 점점 한기가 찾아왔고 너무 추웠지만 호랑이는 주렁주렁 매달릴 물고기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토끼가 일어나 이만 가보겠다며 꾸벅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호랑이가 그런 토끼를 보며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아니, 토끼야, 어딜 가느냐? 조금만 있으면 물고기들이 주렁주렁 달려 나온다면서. 호랑이님이 꼬리를 빼내기 전에 서둘러 도망가야지요. 토끼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고 호랑이는 그제야 자신이 또 속아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꼬리는 얼음 구멍 속에 쏙 빠져 얼어붙어버린 이후였지요. 옴짝달싹 못하며 덜덜 떨고 있던 호랑이를 어느덧 낚시를 끝낸 사냥꾼들이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호랑이잖아? 아유, 깜짝이야. 그런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아주 손쉽게 호랑이를 잡게 되었군. 사냥꾼들은 어리석은 호랑이를 비웃으며 잡아가 버렸습니다. 보물섬.
옛날 영국의 바닷가 근처 마을에는 벤보 제독이라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이 여관은 배를 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벤보 여관에는 짐이라는 여관 주인의 아들이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 옆에 칼자국이 길게 난 험상궂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빌 선장이었습니다. 빌 선장은 짐에게 금화를 한 보따리 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빌 선장이라고 한다. 만약 이 여관을 오는 사람들 중에서 외다리인 남자를 보게 된다면 그 즉시 나에게 연락을 해다오. 짐은 두둑한 금화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뒤 한참이 지나도 벤보 여관에 외다리인 남자는 오질 않았습니다. 빌 선장은 매일 여관에서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손님들이나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렸어요. 아니, 외다리인 남자는 아직도 오지 않은 거냐? 짐의 여관은 결국 빌 선장으로 인해 손님들이 잘 찾아오지 않게 되어 장사를 하기 힘들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빌 선장이 주었던 금화도 빌 선장이 행패를 부리며 부숴버린 각종 도구들이나 식탁들을 바꾸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짐의 가족은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간신히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근육질의 뱃사람이 찾아와서는 짐에게 물었습니다. 아, 야, 여기 빌 선장이란 사람이 있지? 나를 그 사람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라. 짐은 근육질의 뱃사람을 빌 선장의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빌 선장의 방에 짐이 노크를 하려는 찰나 그 뱃사람은 여관방 문을 박차 부수고는 빌 선장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빌! 혼자만 보물을 가지다니! 이 비겁한 녀석! 그러자 깜짝 놀란 빌 선장도 함께 소리를 지르며 맞섰습니다. 보물이라니! 그런 건 없어! 둘은 칼을 빼들고 결투를 벌였습니다. 한참을 싸우다 결국 근육질의 뱃사람은 빌 선장의 칼솜씨에 밀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빌 선장은 그 뱃사람이 가고 나서 큰일이 난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이제 검은 동그라미 놈들이 날 찾아오겠군. 큰일이다. 검은 동그라미란 해적들 사이의 비밀 암호입니다. 그것은 너를 해치겠다는 뜻이었죠. 빌 선장은 불안했는지 술을 잔뜩 마시면서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짐의 여관에 들어와서는 술을 마시고 있던 빌 선장에게 종이를 한 장 던져주었습니다. 우와, 이것은! 그 종이에는 검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본 빌 선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앞을 못 보는 남자가 여관을 나가자 짐과 짐의 부모님은 빌 선장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빌 선장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짐은 문이 부서진 빌 선장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것들은 다 뭐지? 그곳에는 많은 돈, 그리고 여러 장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짐은 한참 그 물건을 살펴보는데 여관 입구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적들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짐과 짐의 부모님은 빌 선장의 방에 있던 금화들과 지도들을 챙겨서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해적들은 뒤늦게 빌 선장의 방을 뒤지고는
그들이 찾던 물건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도가 없다. 이 여관 주인 가족들도 사라진 걸 보니 그들이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 찾아라! 해적들이 일사불란하게 짐의 가족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탕, 탕탕. 총소리가 나면서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해적 녀석들, 저항해도 소용없다. 모두 무기를 내리고 항복해라. 해적들 중 일부는 헐레벌떡 도망을 쳤고 일부는 결국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짐과 짐의 부모님은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다가 해적들이 소탕된 뒤에 여관 앞으로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군인들 중 대장이 와서 짐과 짐의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째서 해적들이 이 여관에 몰려온 것인가요? 대장이 묻자 짐의 부모님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트렐로니 씨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인 대장은 트렐로니 씨의 저택에 짐과 짐의 부모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짐은 트렐로니 씨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고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트렐로니 씨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과연 해적들의 왕이 숨겨놓은 보물섬의 지도야. 짐이라고 하였나? 굉장한 걸 찾았군. 당장 보물을 찾으러 가보자. 짐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트렐로니 씨와 함께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트렐로니 씨는 그날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히스파니올라호라는 배를 사고 많은 승무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외다리 남자가 있었습니다. 짐은 그 남자를 보고 트렐로니 씨에게 말했어요. 트렐로니 씨, 저 사람이 혹시 빌 선장이 말했던 그 외다리 남자가 아닐까요? 그러자 트렐로니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저 남자는 실버라고 하네. 아주 훌륭한 요리사지. 그리고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에겐 강력한 스몰렛 선장이 있으니 걱정 말게. 다음 날 히스파니올라호는 출항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서는 짐은 무척 설렜습니다. 출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트렐로니 씨의 말대로 외다리 남자 실버는 실력이 엄청난 요리사였습니다. 그의 요리는 승무원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특히 그는 짐을 위해 맛있는 간식들을 챙겨주면서 실버와 짐은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짐은 배가 몹시 고파 갑판에 있는 식량 창고에 몰래 숨어서 감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버 씨와 여러 승무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짐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버가 말했습니다. 놈들은 다 방심하고 있어. 보물을 찾자마자 전부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 가지는 거야. 실버의 부하들로 보이는 몇몇 승무원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대장, 그 짐이라는 꼬마 놈과 친해진 것 같던데 그 녀석은 살려줄 건가? 그러자 실버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다 사람들을 방심시키기 위한 연기일 뿐 그 녀석을 살려둘 이유는 없네. 이럴 수가. 짐은 창고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그 광경을 모두 듣고 보았습니다. 실버와 부하들이 갑판을 떠나 자신의 방들로 돌아가고 나서 짐은 창고를 재빨리 빠져나와서 트렐로니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짐?
트렐로니 씨가 잠결에 나와서 짐을 맞아주었습니다. 짐은 트렐로니 씨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트렐로니 씨는 급하게 스몰렛 선장과 의사 등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실버는 요리사가 아니라 해적이었소. 그리고 이 배에 자원한 승무원들 대부분이 그의 부하였소.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트렐로니 씨가 말하자 스몰렛 선장이 말했습니다. 일단은 얼마 동안 모른 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마십시오.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갑판에서 선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섬이다! 드디어 섬이 보인다! 사람들은 드디어 보물섬에 도착했다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때 스몰렛 선장이 말했습니다. 섬에 먼저 가고 싶은 사람은 보트를 타고 먼저 출발해도 좋다. 그 말을 듣고 실버와 그 부하들이 보트를 준비해서 타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짐도 실버가 탄 보트에 함께 탔습니다. 보트가 섬에 닿자마자 짐은 실버 일행과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니 이봐! 짐! 어디를 그렇게 혼자 가는가? 그럼 위험해! 실버의 외침에도 아랑곳 없이 짐은 열심히 혼자 달렸습니다. 짐은 섬의 곳곳을 다니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더기 옷을 걸친 험상궂은 사람이 짐 앞에 나타났습니다. 승무원들 중에서도 못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짐은 권총을 겨누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자 그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뱅건이라고 하네. 수년 전에 해적들이 나를 이 섬에 두고 떠나버렸지. 만약 나를 도와준다면 이 섬의 보물을 나눠줄 수 있네. 정말인가요? 선장님과 상의해보겠습니다. 한편 실버 일행과 떨어진 스몰렛 선장과 트렐로니의 사람들은 지도에 그려져 있던 비밀기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해적들이 세워놓은 성체와 온갖 무기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체를 기지로 삼아서 섬에 있는 실버 일당과 여러 해적들을 소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실버의 부하는 그 사실을 실버에게 알렸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미 우리의 정체를 알고 있었군. 실버 일당은 그 길로 비밀기지로 쳐들어갔습니다. 비밀기지에서 이미 스몰렛 선장은 전투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실버 일당이 쳐들어오자 스몰렛 선장과 트렐로니 그리고 그 일행들은 비밀기지에 있던 좋은 무기들을 활용해서 비밀기지로 쳐들어오는 실버 일당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 녀석들! 어디 내 총맛을 봐라! 실버가 트렐로니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아, 트렐로니님! 트렐로니의 부하가 트렐로니 대신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자네, 눈을 떠보게.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실버와 그 부하들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비밀기지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일단 물러나자. 실버와 그 부하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짐과 뱅건이 멀리 언덕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짐은 싸움이 끝나자 비밀기지로 뱅건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뱅건에 대해 소개하고 그간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실버 일당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날처럼 완강한 저항에 또다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밤이 되고 날이 어두워지자 짐은 보물을 가지고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배를 되찾기 위해 혼자 살그머니 기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짐은 열심히 보트를 저어서 히스파니올라호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밧줄을 타고 갑판에 올라가 본 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에 남아있던 해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모두 죽어 있었던 겁니다. 짐은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해적들 중 한 명이 기둥 뒤에서 숨어서 짐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냐? 짐이 소리치자 해적은 기둥에서 칼을 빼들고 짐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탕! 짐이 해적의 칼이 자신이 닿기 전에 권총을 빼들어 쏘았습니다. 결국 짐을 해치려던 해적은 총을 맞고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배에는 이제 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짐은 모두에게 배에 남은 해적을 모두 물리쳤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다시 비밀기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짐이 비밀기지로 돌아와 보니 실버 일당이 비밀기지를 기습해서 이미 스몰렛 선장과 트렐로니 일행은 비밀기지를 버리고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짐 아닌가? 실버는 웃으며 짐을 맞아주었습니다. 아, 실버. 당장 너를 죽여도 시원찮겠지만 내가 보물을 얻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 잠시 살려두겠다. 짐은 밧줄에 묶였습니다. 실버 일당은 스몰렛 선장이 두고 도망쳐버린 지도를 보고 보물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도에 표시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보물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실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의 무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서 여기를 다 파봐! 실버의 명령에 해적들은 무덤과 무덤 근처를 열심히 파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적들은 그제서야 화가 나서 실버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실버, 우리를 속인 것인가? 설마 보물을 빼돌린 건 아니겠지? 해적들은 서로 총을 겨누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탕탕! 서로 총을 겨누고 있던 해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공격해라! 스몰렛 선장과 트렐로니 일행이 짐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해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거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는 결국 스몰렛 선장에게 잡혀 밧줄에 꽁꽁 묶였습니다. 하하하, 여기 있던 보물은 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다 옮겨두었지. 뱅건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행들은 뱅건의 안내를 받아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럴 수가! 엄청난 보물이다! 뱅건이 숨겨둔 보물을 본 일행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갖 금은보화가 동굴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힘을 합쳐 보물을 배에 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격해라! 보물을 빼앗아야 한다! 보물을 싣느라 일행들이 정신없는 사이 도망을 쳤던 해적 일당들이 나타나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의 일행은 보물을 옮기다 말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짐, 이거 봐. 나를 풀어줘. 내가 도와줄 테니. 어서! 실버가 짐에게 소리쳤습니다. 짐은 잠시 실버가 의심스러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짐은 실버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착한 녀석 같으니. 실버는 웃으며 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빼들고 용감하게 해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실버의 활약으로 결국 짐의 일행은 해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보물을 싣고 배는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배의 갑판에는 짐과 실버, 그리고 트렐로니 선장과 스몰렛 선장, 벤건이 함께 서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생했네. 이제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세나. 트렐로니가 외쳤습니다. 마침내 히스파니올라호는 많은 보물을 싣고 섬을 떠나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짐은 영국으로 돌아와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물들로 부서졌던 여관을 고치고 다시 운영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되는 꿈. 한 나라에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전쟁터의 군막에서 자다가 눈을 떠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웬일인지 낡은 집 마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린 장군은 주변을 둘러보니 그 집이 기둥이 흔들거리고 문이 덜덜거리는 것이 곧 집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장군은 화들짝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장군이 나오자마자 집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하마터면 집에 깔려 죽을 뻔하였구나. 장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군의 등에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뒤쪽을 돌아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집 기둥 3개가 나란히 장군의 등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웬 기둥이 내 등에 있는 것인가? 이상하게 무겁지가 않구나. 장군이 놀라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한 번 놀란 장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무너진 집터 위에서 양 2마리가 뿔을 부딪히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자던 집이 무너지더니 이건 또 웬 양들이 나타나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에게 달려들어 무섭게 싸우던 양은 2마리 모두 결국 툭 하고 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워낙 양들이 사납게 싸워대는 통에 겁을 먹은 장군은 서둘러 빠져나가려다 그만 양의 꼬리를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밟힌 양 꼬리가 힘없이 툭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장군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벌떡 일어나 보니 그곳은 원래 장군이 있던 군대의 막사 아니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양이 싸우던 일들은 모두 꿈이었던 것입니다. 꿈을 이상하게 여긴 장군은 어두운 새벽에 말을 몰아 자신이 늘 믿고 따르는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장군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 오셨습니까? 아니, 스님, 안 주무셨습니까? 하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장군은 스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자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장군에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되실 꿈입니다. 장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시오 그게? 장군, 들어보십시오. 낡은 집은 지금의 이 나라를 말합니다. 머지않아 낡은 집처럼 무너질 운명이지요. 장군께서 기둥을 등에 진 것은 곧 왕이 될 것을 나타냅니다. 큰 나라를 짊어질 운명이신 거지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에게서 뿔과 꼬리가 떨어져 나갔으니 이 또한 왕이 될 꿈입니다, 장군. 장군은 믿을 수 없었지만 스님은 다시 한번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 예전부터 장군을 보아왔습니다. 장군은 분명 왕이 되실 분입니다. 장군의 얼굴 또한 왕이 되실 상입니다. 부디 덕을 많이 쌓아 훌륭한 왕이 되십시오. 허허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잘 듣고 가겠습니다. 나는 그저 이 나라를 지키는 장군일 뿐이요. 그렇게 말하고 그 장군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 장군은 정말 스님의 말처럼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입니다. 꿈풀이를 해준 스님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 무학대사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을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양 꿈을 꾸면 행운과 성공이 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150가지 음식. 옛날 한 마을에 고약하기로 소문난 욕심쟁이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를 무척 싫어하였지만 그런 부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신세를 지는 일이 많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돈을 빌려간 농부를 불러다 놓고 마구 닥달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아,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언젠데 아직도 빚을 갚지 않은 것이냐? 당장 빚을 갚아라. 못 갚겠으면 설날 아침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나 한상 잘 차려오도록 해라. 아니, 돈은 없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음식을 만들어서 빚을 갚아야겠다. 농부는 빚 갚을 돈은 없어도 설날에는 음식 장만을 해야 하니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에 음식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농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설날 아침상을 차려오도록 해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어떤 조건인가요? 상위에는 반드시 150가지 음식이 올라와야 한다. 네? 음식을 150가지나요? 그렇다. 만약에 단 한 가지라도 빼먹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아마 몇십 가지 음식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겠지? 그럼 그걸 맛있게 먹고 빚은 빚대로 받아야겠다. 부자는 음식은 음식대로 먹고 빚은 빚대로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것도 걱정인 내가 150가지나 되는 음식을 차려야 한다니 이를 어찌할꼬. 집에 돌아온 농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괜한 걱정 말거라. 농부가 돌아누우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압니까? 저에게 좋은 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농부는 마지못해 낮에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하하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되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그게 정말이냐? 아니, 무슨 좋은 수가 있는 게냐? 괜히 너까지 말려들까 걱정이 된다. 걱정 마세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농부의 아들은 농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설날이 되자 농부는 부자에게 갔습니다. 제가 빚 대신 150가지 음식을 차려놓았으니 저희 집에 함께 가시지요. 그 말을 들은 부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말로 150가지 음식을 차렸느냐? 네, 틀림없이 150가지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니, 가난한 농사꾼이 무슨 수로 150가지 음식을 차렸지? 도둑질이라도 한 건가? 부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집에 들어서자 농부의 아들이 상을 내오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50가지 음식을 차렸으니 많이 드세요. 그런데 부자 앞에 놓인 음식은 달랑 2가지뿐이었습니다. 부자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뭐? 150가지 음식이라고? 고작 2개뿐이지 않은가? 감히 나를 놀리다니. 당장 빚진 돈을 내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부자에게 농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김치는 백김치이고 저 가지나물은 신가지나물입니다. 백김치와 신가지이니 150가지 음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부자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농부의 아들을 바라보다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라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지는 몰라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서 맛있게 드시지요. 부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빚도 받아내고 음식도 받아내려던 부자는 농부의 아들의 지혜에 반찬 2개 올려진 밥상을 받고 농부의 빚을 없애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참 유쾌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주지요. 부자는 농부가 빚을 갚지 못하자 억지로 150가지 음식을 해오라는 황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손을 놓아버리거나 절망했을 텐데 농부의 아들은 기지를 발휘해 백김치와 50가지 음식을 차려내놓으며 부자의 허술한 꾀를 되려 웃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부자는 그 지혜에 감탄하며 빚을 탕감해 주었지요. 힘이나 재산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재치가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위기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알려줍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열어주는 것은 살아있는 슬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며 길을 찾을 때 비로소 새로운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아들 또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렸다면
그 집안은 평생 빚에 허덕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 속에서 오히려 웃음을 찾고 꾀 속에서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옛 사람들이 말한 지혜로운 자가 복을 얻는다는 말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혹시 나를 막아선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셨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고 문제는 때로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치와 슬기로 위기를 넘기면 오히려 웃으며 보답받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슬기와 재치가 깃들길 바라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